이 FOMC 회의에서 그 회의 과정을 낱낱이 적은 의사록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공개하지 않고 한 달 뒤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개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공개하는데 거기서 또 여기서 안 나온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제 어제 FMC 회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어떤 얘기가 없고 제롬 파월의 스탠스는 이번에는 저점을 깼는데 빅스 고점은 그 저번 고점보다는 낮았어요. 우리 데이터에 한번 볼까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챗불미 오늘 6월 16일 목요일 드디어 어젯밤 새벽에 FMC 회의가 있었고 페드워치에서 예상한 것처럼 딱 75bp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조금 아쉬운 거는 제롬 파월이 좀 더 시장에 명확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은데 뭐 100bp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에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시장 상황 보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약간 그게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이번에 75하고 다음 달에도 75하고 8월 달에는 없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물가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9월 달에 인상을 할지 뭐 그런 부분을 보겠다. 연말까지는 얼마 이 정도는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시장이 다 프라이싱을 하는데 애매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머릿속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우리 최 상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나마 이전보다는 스탠스가 좀 명확해졌고요. 그리고 이전에 약간 인플레에 대해서 고집을 좀 피웠잖아요. 트랜지스토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시적으로 끝난다라는 스탠스에서 좀 오픈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유연성이 있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하에서 물가는 확실히 잡겠다. 다만 그 데이터를 중시를 하고 연준에서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 이를테면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같은 거로 인한 상품 가격 상승 이런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거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겼는데 저는 그 뭐 FOMC 스테이트먼트나 뭐 프로젝션 한 거나 파월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 처음 접하시는 혹시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FOMC 미팅을 하면은 그 FOMC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 3개월마다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라고 해가지고 경제 변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그 프로젝션이 나옵니다.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전망을 토대로 해서 그 30분 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3시 30분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일정이고요. 나중에 그 뭐 베이지북에 공개된다. 그거는 뭐예요? 베이지북에 공개되는 거는 일반적인 경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그게 이제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사록. 의사록. 그건 페드 미니츠라고 해가지고요. 이 FOMC 회의에서 그 회의 과정을 낱낱이 적은 의사록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공개하지 않고 한 달 뒤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개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공개하는데 거기서 또 여기서 안 나온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나온 데이터로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MC 회의가 있었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브리핑 정도 한 거고. 예, 그렇죠. 구체적인 FMC 회의의 내용은 베이지북 통해서 미니츠를 통해서 한 달 뒤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FOMC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한 장짜리도 있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경기하고 물가하고 금리 정책에 대한 결정. 그래서 연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책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먼트에 명시가 돼 있고요. 경기는 뭐 그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고 고용이 좋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다. 연준의 그 대의 명분이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물가 그 실업을 보면서 그 물가를 조정하는 그런 롤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했고요. 물가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공급망 차질, 에너지 가격 상승, 그래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락다운 얘기도 뭐 스테이트먼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락다운이 되면 공급망 차질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물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고요. 금리는 다 아시다시피 완전 고용과 장기 물가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방기금 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래서 75bp 올린 거고요. 하단이 1.5%, 상단이 1.75%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리를 앞으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명시를 했고요. 국채하고 MBS는 줄여나갈 것, 이전에 다 나온 얘기고, 2% 물가 목표는 뭐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거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스탠스를 바꿀 만한 근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변경할 것. 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팅한 그 내역이 나오는데 연준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75bp의 대부분 75bp 인상에 대부분 찬성을 했는데 한 명이 75bp 인상에 반대를 했고요. 그분은 50bp 인상을 선호했는데 에서 조지라는 분인데 이분이 캔사스 연방준비은행장이더라고요. 그분만 50bp 인상에 선호를 하고 다른 분들은 다 75bp 인상에 찬성을 해서 75bp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3월에 그 경기 변수에 대한 전망을 했고 이번에 또 그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표에는 3월에 직전에 전망한 거하고 이번에 바뀐 거를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3월 전망 대비 6월 전망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거기 주요한 경제 지표로 보는 게 GDP하고 실업률하고 PCE 물가하고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페드의 펀드 레이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그 밑에 variable 밑에 보면 마치 프로젝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3월에 전망한 겁니다. 3월에 각 변수를 전망하고 이번에 전망한 거를 비교를 해놨는데 첫 번째 이제 GDP를 보면은 지난 3월에는 올해 GDP 성장률이 실질 GDP 기준으로요 2.8%가 성장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1.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낮췄죠? 예, 하향 조정을 했고 24년까지 보시면은 지난 3월에는 2.8, 2.2,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1.7, 1.7, 1.9 그래서 2% 미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실질 GDP니까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GDP인데 그 밑에 PC 보면은 올해 PC 물가가 4.3%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PC 물가를 5.2로 높였잖아요. 네. 그래서 한 1% 정도 높이다 보니까 물가를 그 실질 GDP에다 반영하다 보니까 GDP가 당연히 1%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업률은 3.5에서 3.7%로 조금 0.2%포인트 높아졌고요. 코멘트 보면은 신규 고용 등이 여전히 견조하고 노동 참가율도 개선돼서 임금 상승률도 안정될 거다. 근데 여전히 4% 미만의 그 실업률이면은 거의 미국에서는 완전 고용 상태로 보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큰 의미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PC 물가는 좀 전 말씀드린 대로 4.3에서 5.2 거의 0.9%포인트를 올렸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연준이 인정을 한 거죠. 이제 물가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지금 있는 데이터로만 추정을 했을 때 연말 물가가 5.2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다만 이 물가의 물가의 그 상승 요인을 그 식료품이나 원자재, 에너지 뭐 이런 요인으로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코어 PC 물가 있잖아요. 네.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물가는 4.1에서 4.3%포인트로 0.2%포인트만 높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면은 같이 헤드라인 PC 물가도 완화될 거다, 안정을 찾을 거다.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연방기금금리, 그래서 앞으로 연방기금금리는 어떤 그 경로를 가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점도표로 찍어서 그 미디안 값하고 그 중앙 센트럴 텐던시에 모여 있는 값하고 그 레인지하고 이렇게 세 개를 제시해 보면은 제시를 했는데 요 칸만 보면은 지금 미디안 값만 보면은 지난 그 3월에 연방기금 금리를 예측하기로 2022년에는 1.9, 23년에 2.8, 24년에는 2.8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폭 자체를 대폭 늘려서 올해 말까지 3.4%로 갈 거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그 JP모건 인베스터 데이에서 JP모건에서 예상하는 연말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상단이 3%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3%조차도 넘어선 수준입니다. 훌러덩 넘어선 수준이네요. 이번에 네. 과감하게 그 금리 이만큼 높일 거니까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따 기자간담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그 레인지를 보시면은요. 레인지의 그 3.1에서 3.9 올해 그렇게 레인지가 돼 있는데 이 의미는 연준 위원들 중에서 3.9%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연준 위원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폭이 더 큽니다. 2.9에서 4.4까지 상단을 4.4까지 보는 연준 위원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내년에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가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그리고 코어 PC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연방기금금리가를 지난 3월에 1.9에서 이번에는 3.4%로 대폭 높였고요. 2023년, 24년 그 미디안 값만 보면은 3.4, 3.8, 3.4 뭐 이런 식으로 내년이 더 올해보다 올라가는데 다만 그 폭 자체는 그 미디안 값을 기준으로 하면은 0.4%포인트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는 뭐 가봐야 되겠지만 조금 내려가는 걸로 예상했고 그래서 올해 그 금리 정책을 쓰는다면 그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올릴 거로 여기 점도표가 나와 있는 거로 보면은 그리고 뭐 단서는 달았는데 힘들고 불확실한 시기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표현들이 여러 가운데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하고 긴축 정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이런 좀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로어 바운드로 해서 그 기준금리의 추이를 2017년 6월부터 나타낸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도표 그 위원들이 그 예측한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예상 경로에 대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3년에 대폭 그 올라간 다음에 2024년에 조금 더 올라가고 2023년에 조금 더 올라가고 2024년에는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A가 있었는데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핵심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개 뽑아왔습니다. 그 기자들의 관심은 이번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50bp 올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75bp 올리는 모습을 보고 그럼 앞으로 100bp 올릴 수도 있냐. 그리고 100bp 올리면 물가 잡을 수 있냐. 요거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중복되는 이거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 기자가 질문했나 보네요. 예, 그렇죠. 그 통신사들별로 이제 그 질문에 어디에서 나온 소속을 밝혔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로이터 기자가 지난번에 50bp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줬는데 왜 바꾸게 됐냐. 그래서 파월이 얘기하기를 데이터가 바뀌면 결정도 바뀐다. 데이터에 따라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러면서 조금 예방 주사를 주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 얼마나 더 공격적일 수 있는가, 왜 50bp는 안 되고 75bp였나,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100bp도 올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걸 인정을 했어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100bp까지도 올릴 수 있다. 우리는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어서 월별 수치가 내려오는 걸 기대한다. 그런 것을 내심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은 놀라울 만큼 높아졌고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미팅에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물가 관련 리스크를 심각하게 보고 프로젝션 그 앞에 이제 전망치 있잖아요. 거기 보듯이 위원들은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는 긴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3에서 3.5%. 아까 그 대략적으로 올해 말까지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범위가 3%에서 3%대 중반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표현한 거고요.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하게 더 완화적일 수도 있고 더 긴축적일 수도 있다.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내년에 기준금리를 3.8% 또는 4%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그 어퍼바운드 그 레인지로 봤을 때 좀 더 호키시하게 그 예상하고 있는 위원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가 CNBC 기자가 했는데 전반적인 금융환경 이를테면 금리, 자산가격, 크레딧 스프레드를 봐라. 기준금리는 금융시장과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 너무 강한데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가진 도구로 수요를 진정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상품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3.8에서 4%의 어떤 기준금리는 현재 상황에서 납득할 만한 숫자이고 그쯤 되면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이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데이터의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지표를 통해서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3.8에서 4%도 상황이 급변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발언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다른 부분들이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고용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는 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전 등으로 인한 이런 변수들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어서 지속된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어쨌든 지금 고용시장이 꽤 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전제 조건을 한다면 그 금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 생각한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표명한 것 같고요. 최근에 그 CPI하고 PPI가 굉장히 좀 높게 유지되면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제 보면은 소매 판매가 아까 남궁주임 얘기했듯이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좀 하회해서 나왔어요. 네. 그거 관련해서 CPI하고 가 8.6%까지 올라가고요. 또 소매 판매도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 혹시 소비가 둔화되거나 소비 패턴이 바뀌는 부분을 감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팍스 비즈니스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고, 소비 부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 소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굿즈가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서비스 네. 성장률이 늘어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 증가가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소비나 고용이나 다른 부분들이 그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지, 그 레벨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원문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시장에 대한 생각을 뱅크레이트라는 기관에서 물어봤었어요. 오랫동안 금리가 낮아서 주택 수요가 강했다고,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오랫동안 금리가 낮아서 주택 수요가 강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주택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주택 건설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고 주택 가격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지켜볼 뿐이다. 이라고 조금 그 전망에 대한 선을 그었고요.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공급과 재고가 낮아서 여전히 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금리가 금리가 오르더라도 얼마간 주택 가격은 더 오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Q&A에서 나왔던 좀 주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최성무가 해주신 서머리 쭉 들어보니까 이제 어제 FMC 회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어떤 얘기가 없고, 제롬 파월의 스탠스는 뭐 QT 얘기도 하고 밸런스 시스를 또 계속 축소하겠다라고 예. 얘기할 때 표정이 되게 단호한 표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무조건 물가 잡겠다는 거구나. 그 주식시장, 최근에 주식시장보다는 물가 잡는 거에 일단 주력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좀 저도 봤어요. 예,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유가도 이제 좀 빠지고, 금리도 빠졌고요. 금리도 그죠? 예. 예, 빠지면서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한 것 같고, 저는 자꾸만 이제 2018년 말과 19년이 막 오버랩이 되는 게 결국 QT, 우리가 QT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죠? 예. 그 양적 타이트닝이죠. 예. 예. 축소. 예. 예, 그 양적 축소가 있었던 2018년 5월부터 2019년까지 조금 뭐 경기가 확실하게 좀 슬로우해지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이머징 마켓이 또 안 좋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QT를 이제 두려워하는데 결국 QT를 하면서 금리가 2019년도에 물가가 한 방에 잡히긴 했었죠. 한 방에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은행의 이 점도표 2019년 예상치가 다 틀려버리거든요. 2019년도에도 그때
이 센트럴 텐던시랑 이 레인지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이제 3에서 거의 3.5 정도까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오히려 금리가 지금 우리 최상무가 해주신 기준금리 추이에서 보시듯이 2019년도에 1.5까지 낮춰버리게 되죠. 금리를 3번 오히려 낮춥니다. 2.5에서 2.25에서 25bp 3번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 숫자가 실업률 이런 거는 리저너블하게 이것보다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뭐 그죠? 어떻게 될지 뭐 그 부분은 이 숫자 근처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내년에 3.8 과연 그리고 3.6에서 4.1 뭐 이런 전망치가 마치 우리가 주식시장 전망할 때 올해 뭐 3,600 이렇게 예상하는 데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랑 전 별 차이가 없던 거예요. 오히려 어쨌든 이 물가를 잡아만 주면 지금 주식시장이 걱정했던 게 이제 유가가 150 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있어서 확실하게 페드의 스탠스를 보여줬고, 이렇게 올리면 소매 판매가 둔화된 거 얘기하셨잖아요. 예. 소매 판매 둔화되고 이러면 당연히 유가랑 이런 게 또 빠질 수밖에 없죠. 네. 2019년처럼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모든 전망치 내년에 대한 3.6에서 4.1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어제 한국경제 와우에도 제가 인터뷰했던 게 있는데, 좀 많이 올려야 되는 이유가 75bp는 최소한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1.5 정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한 번 더 7.5 해가지고 2.25만 맞춰놓으면 경기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2019년처럼 금리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주면 투자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거든요. 페드가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수많은 경제 주체들, 정부, 기업, 그다음에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심리에 영향을 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금리 하락을 하려면 최소한 이게 2% 이상은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75를 해주고 이번에 또 75를 해주면 충분히 이제 침체가 왔을 때도 어떤 큰 방어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가 와도 뭐 무섭지 않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제 50bp 올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75bp를 올려줘서 저도 좀 반가웠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마진대하고 이제 신용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은 또 오늘 오전에는 또 그냥 신용 반대 매매에 약간 시달릴 것 같긴 해요. 시장이 좀 떠서 시작해도. 근데 우리가 뭐 푸콜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빅스도 보면 30을 다시 넘었다가 약간 어제는 빅스가 어디까지 빠졌죠? 빅스를 뭐 특별히 체크는 하지 않았는데 빠졌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26, 20대까지 그죠? 30 이하로 떨어졌네요. 네. 이번에 이제 특이했던 점이 지난번에 3, 4월 달에 빠졌을 때는 빅스가 거의 40 근처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저점을 깼는데 빅스 고점은 그 저번 고점보다는 낮았어요. 우리 데이터에 한번 볼까요? 아니면 거기서 빅스 찾아도 되고. 여기서. 이게 빅스 차트더라. 예. 지난 1월 달에 빅스가 거의 40 갔다가 그 다음 고점이 2월 달
가보세요. 저때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예요. 2월 24일. 그때도 36 정도 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3월 첫 금리 인상 있으면서 확 내려왔다가 5월 달에 두 번째 금리 인상했을 때죠. 저때가.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앞두고 5월 2일 날이 빅스 지수가 거의 37에서 8 갔다가. 근데 이번에 보면 그죠? 공포 지수는 서서히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주가는 반대매매, 신용에 대한 반대매매 때문에 저점을 깨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 지수는 점점 심리적 이제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좀 덧붙여서 제가 봤는데 이제 파월이 상당한 그 경기에 자신감을 나타내는데 거기 그 약간 그 미분값은 줄어들지만 레벨은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헬티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지표가 과연 받쳐줄까? 그 받쳐주지 않으면 또 그 연준의 자신감이 좀 약화가 돼가지고 과연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해놓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이미 그 다음번 미팅 때 50bp나 75bp를 올릴 수 있다고 이미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그 미리 얘기해 놓은 거를 갖다가 그 데이터가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계속 경기 관련 지표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약간 슬로우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 원자재 가격은 좀 확 떨어지는. 그거를 아마 페드는 노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벽부터 자료 준비하신다고 감사하고요. 우리 채플미에 보면 전 세계 많은 국가에 계시는 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많은 좋은 댓글을 또 달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 언제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